안녕하세요. 세상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게 진짜 반도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망해서 일본 경제가 무너졌다는 그 설명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실 핵심을 비껴간 얘기예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휘청거리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의 좀비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세 개의 층을 따라 내려갑니다. 표면, 그 밑에 동기,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결과. 먼저 숫자 하나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30년 동안 자기 금고에 쌓아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조 엔. 일본 GDP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 국가의 1년 살림살이만큼의 돈이 투자도 안 되고 임금도 안 되고 그냥 금고에 잠겨 있어요. 30년 동안 말이죠. 그러는 동안 한국 반도체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한 세대 전에 만들어 놓은 토대를 빌려서 출발한 산업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는지 그 답이 사실은 600조 엔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어요. 이 600조 엔이라는 숫자가 다카이치 정부가 지금 마주한 위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래요. 일본은행이 마침내 정책금리를 0.75%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 정상화 한 번에 일본 중소기업의 60% 가까이 차지하던 좀비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좀비 기업이 뭐냐? 돈을 못 벌어서 세금도 못 내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었던 이유는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로 일본은행이 무한대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뉴스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한국 반도체에 일본이 졌다고요. 삼성전자가 약진했고 일본 반도체 진영이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침체했다고요. 들으면 깔끔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은 절대 안 보여요. 일본 경제 침체를 반도체 패배 한 줄로 정리해버리는 그 보도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한 층이 통째로 빠져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산업 패배가 아닙니다. 30년 전에 누군가 설계한 어떤 구조가 지금 만기 도래한 거예요. 도쿄 한복판에서 균열이 시작됐는데 진짜 진원지는 30년 전 뉴욕 플라자 호텔에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5나라 재무장관이 모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끌고 가서 한 얘기는 간단했어요. 엔화가 너무 싸다. 너무 싸서 일본 수출품이 미국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엔화 값을 올려라. 결과는 이랬어요. 합의 직전에 1달러당 240엔이던 것이 2년이 좀 지난 1987년에 1달러당 120엔이 됐습니다. 정확히 2배. 엔화 가치가 2배 뛰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제까지 1달러에 팔던 물건이 오늘부터는 2달러를 받아야 본전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반으로 깎인 겁니다. 대기업들 비명이 터졌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뭘 했냐? 금리를 거의 0% 수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수출기업 자금 융통 쉽게 해주려고요. 그런데 0% 금리라는 게 수출기업한테만 도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 돈에 손을 댑니다.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일본 자산 가격이 그냥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일본 정부가 뒤늦게 깜짝 놀랐어요. 부랴부랴 2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하나는 부동산 총량제, 일정 금액 이상은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더 못해주게 막아요. 또 하나는 금리, 거의 0%였던 걸 한 번에 6%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부동산은 그날로 폭락했어요. 은행은 담보 잡았던 건물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도미노로 쓰러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우리가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정리하고 끝납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쳤다고요. 일본 자산 거품이 터졌다고요. 그래서 30년이 무너졌다고요. 외부 충격의 희생자 그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본이 스스로 한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독일도 같이 절상당했어요. 플라자 합의는 일본만 친 게 아니거든요. 5개국 협정이었습니다. 마르크와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독일은요, 1990년에 통일까지 하면서
결국 유럽 경제의 엔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같은 외부 충격을 받았는데 한 나라는 30년 동안 멈춰 있고 한 나라는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외부 충격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외부 충격은 방아쇠였을 뿐이고 진짜 문제는 일본이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이름이 30년짜리 침묵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일본 기업과 일본 노동자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였어요. 거품이 터지고 은행이 무너지면서 대기업들도 자금이 막혔어요. 보통 같으면은 인원을 줄여서 비용을 맞춰야 되는데 일본 기업 문화에는 그게 안 맞았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평생 직장이라는 인식이 그때까지는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 이렇게 제안해요. 자르지 않겠다. 그 대신 임금은 못 올려준다. 노동자 측에서는 그래, 좋다. 자르지만 마라.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들어보면 미덕 같죠? 같이 산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합의가 30년을 갔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30년 동안 한국 임금은 두세 배 올랐어요. 미국 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그 시절하고 비교가 안 되게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임금이 올라가는 동안 일본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청개구리 모두가 30년 가동된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는 방향이 어딘지 다 보면서 일본만 정확히 반대로 갔어요. 자리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30년이 지나서 실질 임금으로 따지면 오히려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업들도 돈을 못 벌어서 어쩔 수 없었을 거다. 같이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학자가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 내놓은 분석틀로 일본의 30년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이 강조한 핵심 개념이 바로 착취적 제도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extractive institutions. 다수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소수가 가져가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일본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들이 만든 부가가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분석이 있어요. 돈은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꽤 잘 벌었어요. 그런데 독일, 프랑스 기업은 그 늘어난 부가가치에 비례해서 임금을 올려줬습니다. 일본만 안 올렸어요. 노벨 경제학상 분석 틀이 그토록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가 다른 곳도 아닌 G7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안 올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내 유보금. 처음에 던졌던 그 600조 엔이 거기서 나옵니다. 투자도 안 하고 임금도 안 올리고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것. 이걸 경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30년 동안 일본 대기업들이 했던 건 경영이 아니라 비축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한두 개 정책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30년을 갔다는 건 시스템 전체가 한쪽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지금 다카이치 정부 발 앞에 떨어진 거고요. 엔화부터 보겠습니다. 엔화 금리가 거의 0%일 때 미국 달러 금리는 한때 5.5%까지 올라갔어요. 차이가 5% 이상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떤 계산을 했냐. 일본에서 엔화를 빌립니다. 거의 공짜 이자로요. 그걸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 저금만 해도 5%가 남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엔을 짊어지고 달러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거든요.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행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벌어집니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더 헐값의 엔을 빌릴 수 있게 되고 더 큰 차익이 생기고 또 엔이 팔리고요. 악순환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올립니다. 왜냐? 일본 정부가 30년 동안 적자를 메우려고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었고 그 국채를 거의 일본은행이 다 사들였거든요. 이자가 0%였으니까 일본은행은 큰 부담 없이 받아 안았던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 안고 있는 국채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천문학적 액수예요. 한마디로 일본은행은 자기 발에 자기가 묶여 있는 겁니다. 금리를 못 올리니까 엔화는 계속 떨어지고 엔화가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 국민 실질 임금은 더 마이너스가 되고 구매력은 더 떨어지고요. 배짱이가
30년 동안 노래만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누구도 배짱이한테 겨울을 준비하라고 한마디 안 한 거였습니다. 그게 이 30년의 진짜 풍경입니다.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따져봅시다. 5명이 같은 식탁에 있었어요. 첫 번째, 일본 정부입니다. 초기에 기업들이 무너질 때 봐준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난 시점부터는 정부가 신호를 줬어야 합니다. 돈 벌었으면 임금에 반영해라.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쓸 거다. 그런데 안 줬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안 보내면 시장은 절대로 알아서 안 움직입니다. 두 번째, 매스미디어. 이건 더 노골적이에요.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광고 수입의 절대 부분을 어디서 받느냐?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의 임금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자기 광고주의 뺨을 때리는 셈인데 그래서 30년 동안 일본 언론에서 사내유보금 600조엔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 보도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경제학자들. 일본 유명 경제학자들은 국가위원회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많아요. 좌장 자리, 위원 자리. 정부 비판하고 대기업 비판하면 그 자리 못 갑니다. 소장파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경제 비판해서 논문을 쓰면 잘 안 팔린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분석을 피해요. 전문가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입을 다물면 그 비용은 누가 치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일본 국민이 30년 동안 치른 거예요. 네 번째, 재무성. 일본 국가 부채가 GDP의 240% 안팎 수준입니다. 잠깐 그 위로 더 올라간 적도 있어요.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재무성 입장에서는 이걸 줄이는 게 절대 명제예요. 그래서 적극 재정, 그러니까 빚을 더 내서 경기 살리자는 모든 제안을 막아왔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어떤 시위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재무성 해체 시위. 일본어로 자이무쇼 카이타이 데모라고 부르는데 2025년 2월부터 도쿄 재무성 앞은 물론 전국 재무국 앞에서 데모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시위 문화가 거의 없는 나라 일본에서 한 부처를 해체하라는 요구가 전국으로 번질 정도였어요. 그만큼 사회의 답답함이 임계점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일본은행이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기 발에 자기가 묶여있는 그 구조 5명이 모여서 30년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 명만 입을 열었어도 그림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입을 안 열었어요. 왜냐? 5명이 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30년짜리 자충수가 그 식탁 위에서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박지원이 지금 일본 풍경을 봤다면 호질 한 편을 또 썼을 겁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5명을 한꺼번에 호통쳐야 정신을 차렸을 텐데 30년 동안 호랑이도 안 나타났어요. 지상파, 일본 경제 분석이 이 5명의 식탁 구조를 정면으로 짚어준 적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 한국 매스미디어한테도 비슷한 식탁이 있거든요. 이 식탁에 손도 못 댄 사람들이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그 식탁이 무너지고 있는 풍경이 흑자도산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흑자도산, 말 그대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 망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게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옵니다. 왜 망하느냐? 자식들이 안 물려받아서요. 일본의 장인 정신, 우리가 그 단어 많이 쓰잖아요.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받는 그 구조. 그게 일본 산업의 두꺼운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도 딸도 사위도 안 물려받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 산업들이 대부분 아날로그거든요. 세계가 디지털로 가는데 본인은 30년 된 가게를 지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30년 전에는 도쿄대 법대를 나와서 미쓰비시 다니다가도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으러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흔했어요.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그 풍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데도 후계자가 없어서 가게 문을 닫는 일들이 일본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자식들이 왜 안 받겠다고 하는지 보면 단순한 세대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라간 산업, 30년 동안 신기술 투자가 거의 안 된 가게, 그게 다음 세대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30년짜리 친묵이 보낸 청구서가 다음 세대의 진로 선택지 위에 적혀 돌아온 셈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안타까워해요. 일본 전통이 무너진다. 장인 정신이 사라진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만 봐야 할까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30년짜리 설계였어요. 누가 설계했냐는 질문은 잠시 옆에 놔두고요.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반도체 때문이냐고. 답이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는 결과예요. 30년 동안 자기 노동자한테 임금을 안 올린 나라가 어떻게 자기 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라는 행위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자기 사람한테도 그 확신을 못 준 나라가 누구한테 그 확신을 주겠어요? 좀비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흑자도산이 늘어나는 것도, 다카이치 정부가 휘청거리는 것도 다 같은 원천에서 나온 강물이에요. 30년 전 플라자 호텔에서 시작됐지만 30년 동안 5명이 지킨 침묵이 그 강을 키운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일본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600조 원이라고 했죠. 한국으로 와봅시다. 한국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절대 규모로는 일본보다 작지만 한국 GDP 대비로 따지면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른 흐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같은 기간 한국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올랐습니다. 그 영업이익에 직원임금 인상률이 비례해서 따라갔을까요? 잘 따라가지 않았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30년 전 일본이 들어갔던 그 길의 초입 풍경하고 얼마나 다른지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매스미디어도 한번 보세요. 일본은 대기업 광고에 매여서 비판을 못했다고 했죠. 한국에서 보수 주류 매체, 흔히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매체들을 광고 의존 구조를 한번 따져봅시다. 4대 그룹 광고를 떼고 그 매체들이 굴러갈 수 있을까요? 일본 모델하고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다르다고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무성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획재정부의 재정균형 강박이 일본 재무성에 그것하고 얼마나 다른지 최근 추경 논쟁 보신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적극 재정을 둘러싼 한국 내 논쟁의 그 구도가 30년 전 일본의 그 구도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짚어볼 만한 대목이에요. 다만 한국에는 일본이 잃어버린 게 2가지 살아있어요. 첫 번째는 노조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노조가 형해화됐어요. 춘투. 그러니까 봄철 임금 협상이 사실상 의례 행사가 됐습니다. 한국은 노사 갈등이 격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지만 그 격함이야말로 일본식 침묵 합의를 막아온 안전장치였다는 평가도 있어요. 2번째는 지금 정부가 임금 정상화와 재벌 개혁 의제를 손에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존의 재벌, 보수 매체, 검찰 관료, 카르텔의 균열이 가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 일본이 30년 동안 못한 신호 보내기를 한국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반론이 있어요. 그런데 30년 전 일본도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고 했거든요. 다르다는 그 자신감 자체가 같은 함정에 빠지는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봄 데자뷰처럼 일본 30년의 데자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영화 결말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다카이치 정부가 이 30년짜리 매듭을 풀 수 있을지 아니 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가 더 큰 질문일 겁니다. 다카이치 본인은 적극 재정을 외쳐왔어요. 그런데 그 적극 재정이 만약 또 한 번 사내 유보금을 채우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일본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한 번 실수는 외부 충격이지만 2번째 실수는 설계의 반복이거든요. 다카이치가 들어선 자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30년짜리 매듭이 풀리지도 끊어지지도 않은 채 다음 사람에게 넘어왔고 풀려고 움직이면 일본은행이 흔들리고 끊으려고 하면 재무성이 막아섭니다. 그 사이에 좀비 기업은 무너지고 흑자 기업은 후계자 부재로 문을 닫고 엔화는 자기 발에 묶인 일본은행을 비웃듯이 매일 자리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5개의 압력이 동시에 들어오는 자리, 그게 지금 다카이치가 앉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매듭이 우리 손에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사내 유보금이 매년 늘어나는 그 숫자, 임금 인상률이 영업이익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 격차, 매스미디어가 그 격차에 대해 침묵하는 그 풍경, 이게 한국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모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본이 한 가지 알려준 게 있어요. 30년 동안 침묵한 사회는 30년 후에 5명이 같은 식탁에서 같은 메뉴를 시키는 풍경으로 끝난다는 거. 그리고 그 식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30년 내내 자기 몫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늙어간다는 거.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의 한국을 어떤 일본으로 부르게 될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